지난 시간에 약사열애가 동방 유리광세계, 그러니까 동방의 이상세계, 서방의 이상세계는 극락세계, 그리고 동방의 이상세계는 약사 유리광세계고, 그리고 그 부처님들은 두 분 다 살아계신 부처님이라더라. 열반하신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라더라 라고 하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유리광 깨끗한 극락은 공부하라고 해서 힘들고, 동방은 이게 또 깔끔해서 힘드네. 약간 너저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또 그래서 깨끗해요 뭐 이런 세계예요. 깨끗한 게 좋은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저도 깔끔하고 규격적인 걸 좋아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뭐가 있냐면, 저는 혼돈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좋아하는데 혼돈 이런 게 생각보다도 재밌어요. 그게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시장 재미 같은 재미. 그러니까 백화점의 VIP실 비유를 들기가 좀 그러네. 안 가봤어요? 네,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앉아 있으면 옷을 착착착 갖다가 보여주고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골라보세요. 자,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이런 또 재미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서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약간 혼돈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깔끔병 있는 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뒤죽박죽도 되고, 그래서 전에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쓰면 뭐 제자리에다 꼭 갖다 놔야 된다는 둥 뭐 이러는데, 제자리에다 안 놔야 찾기도 어렵고, 찾기가 어려우면 또 사고 또 사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찾아져. 그러면 두 개가 되면 딴 사람 하나 주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지. 꼭 막 이렇게 규격적으로 막 톱니바퀴처럼,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서 기계가 우리 인간보다 오래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매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규칙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저 플라톤 같은 경우, 히랍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적인 것이 진리를 모사한다, 이래서 수학에 대해서 미쳐 있는데, 수학 같은 세계가 있다면 진짜 각박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잖아요. 그거는 규정성이 아니에요. 규정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와 너그러움, 그리고 따뜻한 온기, 뭐 그런 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의 미를 판단할 때 소박의 미, 비장의 미,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석굴암불상 같이 정교하게 어떤 계산 속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도 가하고, 그것도 괜찮고, 어떤 거는 주먹떡 같은 거, 나 그 떡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딱 줬다 빼고 이렇게 손가락 자국 있는 거 있잖아요. 야, 그건 뭐 규격성도 아니고 이게 뭔가, 바람떡만 하더라도 박공기로 누르는 그 일률적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손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좀씩 다를 거고, 그다음에 이놈이 누르고 저놈이 누르고 저놈이 누르고 또 할매가 누르면 거기 비늘 들어가고 막 이럴 거 아니요. 그런 식도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월하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 자체가 오히려 그게 진리의 모습에 가깝지 않은가? 꼭 규정성만 진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특수성이 진리냐고 보편이 진리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주의자니까 보편은 깔끔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 인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나보다 잘해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못해도 매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의 향기, 그 다음에 매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거 멋있지 않아? 싫으면 말고. 내가 뭐 아쉬운 것도 아니고 뭐 저녁에 비 맞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동의도 하고 좀 이렇게 이게 상도덕이라고 하는 거지. 하지 마. 그거 다 옛날 방식. 자, 114쪽 한번 봐보셔요. 114쪽 보면 약사유리광열애의 좌우 보처는 일광보살, 월광보살이에요. 해, 달, 밝음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관련된 밝음의 상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밝고 깨끗한 세계.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열애, 이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병 치료 맞아요. 근데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운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한다더라. 그 다음에 삿된 거를 물리치고, 늘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병이나 운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데 예전에는 다 그게 통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아니면은 귀신이 씌어서 병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훨씬 세분화되는 거예요. 뭐든지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구조나 그 다음에 식기 구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다 세분화되죠. 점점 세분화되죠. 그래서 제가 바루공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앉아서 밥 먹고 씻는 놈들이 어딨냐 지금 세상에. 설거지까지 완빵으로. 그거 약간 옛날 문화입니다. 옛날 문화. 지금은 그런 공간들을 다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식기들도 다 구분해야죠. 같은 세트에다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시더라도 부엌칼 진짜 이렇게 약간 귀신이 칼 물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의 약간 이렇게 단무지 같이 생긴 부엌칼, 그것도 무쇠로 돼 가지고 시커멓고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했죠. 고기부터 뭐 채소 뭐 안 그러면 과일까지 전부 다. 그런데 지금은 과일 칼도 따로 있고, 어떤 집은 고기 칼도 있고, 도마도 구분이 되는 집도 있고.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구분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통합이 많이 되는 거고. 왜? 그걸 구분할 정도의 역할이라든지 문화력이 안 돼요. 경제력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으로 거슬러 오면 다 그렇게 된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병이 났는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병. 예를 들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병원으로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을 종교적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무당도 똑같잖아요. 굿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겠다. 야, 굿이나 기도한다고 바이러스가 알아듣겠냐?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그치? 이거 그런데도 그런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통합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세 흑사병이 유행했었던 이유가 뭐냐? 페스트로 진짜 유럽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 성당으로 기도하러 모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팬데믹이 도른데 성당에서 기도하려고 다 모인 거죠.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급격한 확산과 전멸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유행할 때 집회 금지를 계속 때렸잖아요. 근데 그 반대를 했다니까. 더 집회할 수 있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골로 갔고요. 그래서 예전으로 올라가면 아무튼 질병, 운, 그 다음에 뭐 삿된 거를 물리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한 세트였다. 그거를 한 세트로 규정했었다더라. 라는 정도. 그래서 약사열애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 거기가 담당 영역이라더라. 그리고 빛을 통해서 삿된 거를 물리친다라는 개념이 있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듯이. 그래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좌우에 있고, 약사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지 손 위에 약함이 달려 있죠. 약함이. 그거를 그냥 불상을 구분할 때 수인을 약기인, 약그릇을 들고 있는 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뭘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약사열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드릴 때는 왜 약사냐? 약사. 물건이 있어야 약사.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 부분을 쉽게 머리에 남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약사열애불 어떤 분이 계실까요? 그냥 생각해봐요. 갓바위. 관봉, 한문으로는 관봉, 갓바위 똑같습니다. 관봉열애조사, 관봉열애상. 약함이 있던가요? 뭘 들고 있던가요? 가보셨어요? 들고 있어요? 근데 안 드는데 왜 약사래? 갓은 외부에 있어서 씌운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저 동화사 가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걸 안 씌워 놓으면, 동화사도 씌우긴 씌웠는데 너무 작은 걸 씌워서 그래. 안 씌워 놓으면 마치 불상이 우는 것처럼 돼요. 이게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 눈물 쪽, 눈 쪽으로 고여서 이렇게 약간 TT가 됩니다. 그러면 울상 부처님이 돼버리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 그래서 갓을 이렇게 씌우면 뭐 관촉사나 이렇게 외부 노출된 불상에 그렇게 씌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씌워 놓으면 그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하면 얼굴에 그늘이 생기고, 작게 하면 저 동화사 같이 돼요. 씌워놔도 얼굴에 자꾸 눈물 자국이 생겨. 그래서 그 적절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쓴다고 얼굴에 비가 덜 맞습니까? 확실히 덜 맞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축구할 때 공격수가 이렇게 들어올 때 골키퍼하고 1대1이 되잖아. 1대1로. 그런 경우에는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그 각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붙을수록 각도가 줄어들어. 걔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까이 씌워 놓으면 이 각도가 줄어서 얼굴이 빗물에 노출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진짜 그런 거야. 내가 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나 전문가야. 나 전문가. 어디 그 자꾸 사자들 이런 얘기 듣고 와서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라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씌워놨는데, 근데 왜 그 갓바위는 약함이 없어? 다 팔렸어. 약사라 그랬더니 영엄에서 다 팔렸어. 약사열애 아니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성될 때는 갓이 없었습니다. 갓이 없었습니다. 갓은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호에 문제가 생기니까 갓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봉이라고 하는 거는 갓 쓴 부처님이 계시는 봉우리, 이렇게 해서 관봉. 그래서 갓바위도 갓을 쓴 바위. 그러니까 관봉이나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갓바위 부처님을 알고 보니까 창시개명했다더라. 대표적인 부처님이 또 있습니다. 은진미륵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입니다. 미륵 부처님 아닙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인데 미륵으로 더 유명해. 은진미륵은 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몰라? 관촉사 은진미로 이렇게 크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원래는 관세음 보살로 조성이 됐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선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미륵인 줄 아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선돌 문화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미륵으로 오해를 한 거고, 갓바위는 약사열애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가 빚은 참극인데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고정화되면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이 그렇게 해서 경과되면 그걸로 재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형을 찾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통도사의 일제강점기 때 수리하면서 일본식 모습으로 좀 띈 게 있는데, 그걸 고치는 행사들이 있었어요. 건축적으로 복구한다 이러는데, 복구가 잘 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은 뭐냐? 원형은 없어요. 그냥 섞여가면서 점점 가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고려시대 때 축조하면 고려시대 영향이 들어가는 거고, 조선시대 때 손을 대면 조선시대 영향이 들어가는 거고, 계속 그렇게 누적돼서 마치 북극이나 남극에 눈이 쌓이는 것처럼 층층이 쌓인 게 문화지, 어떤 하나가 순종으로 해서 탁 처음 만들었을 그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는 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게 삶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뭐 불상을 만들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이러면 그건 원판으로 가는 거고, 삶의 문화, 우리가 사는 공간과 관련해서는 그게 다 누적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계속 그렇게 오래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 상원사의 뭐 고양이상 사자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원사에서 뭐 고양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거 사자야, 사자.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줘도 계속 딴소리들을 서로 하니까. 법주사의 희견보살상, 거기 이렇게 돌로 된 거 있거든요. 가섭입니다. 마하가섭입니다. 월정사 그 팔각구충석탑 앞에 야광보살상, 야광보살상 아니고요, 공양상입니다. 그냥 공양자상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진짜 전문가 같지? 나 배운 사람이야. 나도 억장이 무너진다. 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참고해야 될 거는, 사람들 이렇게 말이 아니고 문화재 물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했을 때 문화재 물목을 보면, 월정사 팔각구충석탑 앞에 있는 그 보살상, 그러니까는 이게 석조 보살상을 야광보살이라고 안 써 있어. 그건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문화재 물목에는, 문화재 품목에는 국보 예전에는 48호였는데 지금은 넘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보 그 품목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석조보살 자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광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은 다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왜 야광보살이라고 합니까?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쓴 사적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조선시대 때 스님들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꼭 틀렸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야광보살은 그렇게 안 만들어. 다 룰들이 있어. 이 바닥에 다 룰들이 있어. 그래서 화엄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 거기 보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고 나와요.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자기 몸을 소신공양하고 나중에 야광보살이 되거든. 그게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오는 야광보살 아닌가라고 조선시대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찍은 거예요. 찍은 거 뇌피셜로.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경전 공부를 해도 진짜 몇 권 안 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나온다더라. 왜? 인간은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약을 팔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스님들이 한자를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또 한자도 잘 모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문맹률이 몇 프로인데 90몇 프로가 문맹일걸?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또 그 공부 꽤나 한 스님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공부 양이 요즘으로 말하면 책 몇십 권도 안 돼. 그게 조선의 지식인이야. 엄청난 지식인.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스님이 좀 잘 못 배운 스님이 물어보는 거야. 저거 앞에 저런 탑 앞에 저 석조상은 뭐예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몰라요. 라고 말하면 가오가 무너지니까 자기가 아는 것 범주 안에서 굴리는 거지. 그래서 법화경을 보면 이런 게 보통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소신공양을 하고 희견보살은 손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자기 소신공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보면 야광보살 아닐까? 그 희견보살이 지금 전생에는 희견보살, 지금은 야광보살이 된 거니까 야광보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약을 판 거지. 근데 그 물어본 스님 입장에서는 이 스님이 너무 대단한 스님이기 때문에 답이 된 거야. 그 이제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들이거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겐또로 굴려가지고 계속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현대 스님들도 진짜 많이 합니다. 신도가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건데 가오가 무너지니까 돌려대요. 그리고 주워 들은 걸로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도 그렇게 하고 작은 스님도 그렇게 하고 다 그래. 근데 전문 지식은 큰 스님이라고 수행을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분야를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한동훈 장관 말도 잘하고 이렇게 탁 똘망똘망 해가지고 사람이 툭 나오잖아.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해도 그분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분 분야에서 벗어나면 젬뱅이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불교나 문화재나 이런 거 하면 내가 100마디 하면 그 사람 한마디나 할까 말까 할걸? 아니 그렇잖아. 당신 나와바리로 가면 상황이 급변하는 거고.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 영역이라는 거는 그 학문을 했느냐로 봐야지, 그 하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나도 수행했다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그 석조상이 뭔지 알겠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그게 가능하다면 깨달으면 내가 전혀 스마트폰을 안 쓰다가 쥐어줬는데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뭐 구글이나 안 그러면 오픈마인드에 취직을 해가지고 챗 GPT 같은 걸 막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깨달았다고 가능할까?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 영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신기술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고급 지식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 역할들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전문가가 아닌데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놓고 그 사람이 대답한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답답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네이버에 그렇게 나온대. 야, 네이버는 전문 지식이 아니야. 전문가가 네이버에 답변글 써놓을 것 같냐?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그거는
한 중상급 정도에서 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법에 대해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변호사가 답변 쓰는 게 아니야. 뭐 법대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이게 사무장이나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 쉬면서 쓸 수 있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 바쁜데 거기다 답글 쓰고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네이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맞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슬프다. 그래서 전공자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특수한 부분을 물어볼 때는 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건 큰 스님들이 다 대답하실 수 있는데, 특수한 거를 물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5만 원짜리 뒤에 나오는 그 그림이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왜 신사임당 그림이 맞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애가 물어봤어, 손자가 물어봤어, 모르지.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게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1차적으로 지식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찾을 때 제일 중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전문가의 주장이냐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닐 때 판단 기준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서 구해요. 그리고 논문, 적합한 논문에서 나온 얘기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도 다 사기 논문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합도를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는데, 방법이? 마치 우리가 돈을 맡길 때 대형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도 그 은행을 신뢰하는 거잖아. 백화점 물건이 좀 비싸더라도 설마 저놈들이 가짜는 안 팔겠지 이러면서 사는, 아니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진품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지. 단지 그 조직을 신뢰하는 거지. 설마 저런 백화점에서 짭을 팔겠어? 그랬다가 알고 보니까 판 경우도 있지. 뭐 그래서 그런 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12야차대장이라고 있어요. 약사열애의 뒤에는 12야차대장이 그려져요. 같이 이제 쫄로. 좌우보처는 일광보살, 월광보살, 그리고 그 쫄대기로 이제 12야차대장, 12야차대장 사람 형태로 그려집니다. 12야차대장은 뭐냐면 12지입니다. 우리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거 뭐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 띠. 그래서 그게 황도 12궁과 관련되거나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12달 하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수호라고 하는 전체를 다 수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면, 나중에 이런 이제 약사경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신라의 왕릉에도 12지상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신라 시대 탑에도 맨 밑에 12지상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수호의 의미입니다. 수호의 의미.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 신라 왕릉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 사천왕을 배치할 때도 있고, 천룡팔부를 배치할 때도 있고. 천룡팔부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용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천룡팔부. 천룡, 아수라, 가루라, 겐나라, 마우라가, 야차, 건달바. 이게 전문가야. 안 쉬고 작작 나오잖아. 하지마. 난 근데 진짜 천룡팔부라는 명칭 자체를 김용 소설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뭔 제목이 천룡팔부가 뭐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찾아볼 수도 없고, 천룡팔부가 뭔지도 내가 궁금한데.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불현듯. 그래서 12야차대장은 지금 115쪽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 민속 그림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인데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12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진짜 멋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사 불에도 약사 열애와 관련된 불화에 보면 그때는 또 멋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동물식으로 나오진 않아. 그리고 이 12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12지가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가 아니에요. 외래 문화예요. 몰라, 저 가노나오키나 이런 사람들의 책에 보면 은나라 때도 12지 이야기가 있다 카드라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아무리 찾아도 저는 못 찾겠어. 은나라에 있다는 얘기는 갑골문에 나온다는 얘긴데 난 도저히 못 찾겠어. 딱 한 줄 나와, 한 줄. 일본 학자. 근데 일본 학자가 한국 학자보다 열심히 해요.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 학자들이 약간 날리는 이런 게 좀 있고, 일본 사람이 훨씬 꼼꼼하게 하거든.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도 근거를 찾기는 찾아서, 그러니까 중국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불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래에서 들어온 문화. 후대 거는 분명히 외래에서 들어온 건 100% 맞아요. 그래서 제가 115쪽에 보면 우리가 쥐를 자라고 하는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데, 자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원래는 우리로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서지요. 쥐서, 서생원, 그렇게 하는 거지 쥐를 자라고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래 문화가 들어올 때 음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틀린 자취예요. 비틀린 자취. 예. 그러면 한자에 저걸 쥐를 아들 자자에도 쥐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부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려서 억지로 넣는 거예요. 참고로 그런 거 말씀드리면, 참선할 때 이 선자, 고요할 선자 있잖아요. 고요할 선자. 그게 원래는 터닦을 선자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 보면 봉선한다라고 할 때 하늘에 제사 지내고, 태산에서 봉선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양구에서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터닦을, 털을 닦아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의미인데,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올 때 인도말 디아나가 선이라는 뜻이에요. 디아나 짜나, 빨리어로는 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들이 들어와요. 디아나 자나가 그게 선나로 음역이 돼요. 선나로, 자나, 선나, 이렇게 음역이 돼요. 그리고 나자가 나중에 사라집니다. 발음이 약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선자만 남은 거야. 음역이에요. 음역. 뜻을 번역한 게 아니고 음역이야. 그런데 이 선만 남으니까 거기에 수행이라는 의미가 없어. 명상이라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자에다가 명상이라는 의미를 입혀요. 그래서 고요할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 고요하다라는 뜻이 대표 뜻이 돼버린 거야. 옥편 같은 데 찾아보면 1, 2, 3, 4, 5, 6, 7, 8 해서 뜻이 여러 개가 나와. 그게 하나씩 붙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터닦을 선이라는 의미, 털을 다진다라고 하는 게 대표 의미였는데, 불교가 유행하면서 이걸 뒤집어 엎어서 고요할 선으로다가 대표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자들 자자에는 쥐라는 뜻이 없어요. 이건 자네, 쉽게 말해서 너,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쥐라는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는 쥐라는 의미를 넣는 거고, 소축도 원래는 소우잖아. 여기 제가 다 써놨잖아. 그래서 우유가 우유라고 하지, 소젖이잖아. 우유가 소젖. 그런데 축유라고는 안 하잖아. 축유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호랑이도 호랑이인이지만 우리는 범호라고 하지, 누가 인을 호랑이라고 누가 해? 아니, 그렇잖아. 그냥 생각해보면 다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통문화, 동아시아 전통문화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죠. 토끼 묘 하지만 토끼 토지 무슨
토생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별주부전 이런 거 할 때도 용도 진이라고 나오지만 용은 용이지 무슨 진이야. 용은 용이지. 뱀사가 유일하게 비슷해. 유일하게 비슷해. 근데 사실 요 사자도 요건 뱀사로 잘 안 쓰고 뱀사에는 벌레충자가 들어가는 사자를 써요. 원래는. 여기 한자에 제가 써놨잖아. 근데 요거는 호환되는 글자예요. 왜냐하면 요 사자를 봐봐. 요 뱀사 할 때 자축인묘 진사 할 때 요 사자가 생긴 게 약간 뱀같이 생겼잖아. 뱀 느낌이 안 나? 그래서 뱀의 의미가 이 안에도 있어. 그리고 말오라고 하지만 실기는 말마지. 우리가 장기판에서도 말마지. 그게 무슨 오가 어딨어. 양미 이러는데 양은 양이지. 양이 왜 미야? 양은 양이지. 원숭이도 신이라고 하지만 원숭이는 원이지. 그러니까 원숭이지. 다 틀려. 이게 지금 닭유인데 닭개잖아. 삼계탕 하지 삼유탕 이러냐?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이게. 그런 이 얘기는 뭐냐? 외래문화다. 이게 외래문화다. 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술이 아니고 개견이고 돼지 해가 아니고 돼지 돈이지. 그래서 우리가 돈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스 이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완빵으로 들어왔네 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원래 중국에 있던 거고 보완된 거면 쉽게 말해서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한 거면 한 3분의 1이라도 이게 맞춰져 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완빵으로 다 됐다는 얘기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위를 참다래라고도 하잖아. 참다래 진짜 봤어요? 참다래 이만하거든. 그거 키위하고 진짜 계속 올라가면 족보가 비슷해질 수 있어. 우리도 성씨가 다르지만 계속 올라가면 비슷해지겠지. 그런 식 비슷한 거지. 이거 절대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 절대 참다래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참다래가 엉겨볼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참다래로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 망고 들어오잖아. 망고는 그런 논쟁이 없지. 왜?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한 개도 없어. 다 뒤져도 없어. 그러면 그냥 하이패스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고는 망고.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망고처럼. 그 얘기는 뭐냐? 다 들어온 거네. 다 들어온 거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만 12지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코끼리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변형은 있어. 그리고 제가 이 12지 얘기할 때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양은 면양이 아니고 사냥입니다.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예전에 양띠를 염소띠라고 했다는 걸. 그리고 황도 12궁에도 염소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염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처럼 순하다가 아니고 양처럼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래서 양띠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염소나 사냥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입니다. 진짜입니다. 어렸을 때 염소 이런 거 몰라? 흑염소 이런 거 몰라? 제가 그때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시골에서 흑염소 같은 거 키우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게다가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에 찝쩍거립니다. 등치가 크든 어쩌든 나한테 걸리면 계속 내가 귀찮게 하거든요.
개나 이런 애들은 처음에는 놀아달라고 놀아주는 건 줄 알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저거 저놈하고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갑니다. 고개를 걸려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좀 키웠다가 안 키워가지고 근데 관심이 되게 많아.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개나 이런 거 하면 내가 수염도 이렇게 한번 뽑아보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아무튼 동물을 안 무서워해. 그래서 염소가 승질이 들었고 어른들이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염소가 자꾸 들이받고 좀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애들은 접근 금지인데 또 우리 다 접근해가지고 자꾸 들이받으니까 안전거리에서 얘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걔는 묶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딱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염소가 되게 약올라 하거든. 근데 어른들이 보면 굉장히 싫어하고 뭐라고 합니다. 왜? 염소는 승질이 들어버서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지가 터져서 죽어요. 밴댕입니다. 밴댕이 아세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왜 그러냐면 무트로 잡혀 나오면 승질이 그지 같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지 승질을 못 이겨서. 진짜야 진짜.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게 똘틱입니다. 똘틱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약사열애와 관련해서는 일광보살, 올광보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갓바위 부처님 나오네. 동화사 쪽이 전부 다 약사열애불이에요. 그쪽이. 네. 그쪽이 약사열애불. 어떻게 보면 메카지.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창시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사열애는 동방세계, 깨끗한 세계를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빛이나 밝음으로써 모든 나쁜 것들, 삿된 것들, 질병,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 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똘마니로서 12대장, 12야차대장이 있는데, 야차는 인도에서 약간 하급신이에요. 하급신. 인도 신화에서 아마도 야차나 건달바 같은 경우는 지방 부족신이었을 거예요. 천룡팔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천룡,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건달바, 야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차, 나찰 이런 거는 원래 남자 여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12지하고 결합이 돼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2지상이 동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12방위를 다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수호라는 의미를, 12야차대장은 수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여러분이 그 안에 배치가 되지. 배치가 돼 있지. 그 띄잖아. 띄잖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 12지보다도 더 아마 빨랐을 걸로 추정하는 게 뭐냐면 칠성이에요. 칠성도 7개에 우리가 다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은 어디에 배치가 되고 어디에 배치되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안 먹혔고 12지는 지금도 먹히고 있죠. 그리고 그 동물들끼리 합이 맞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4살 터울로. 그래서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더라. 물론 그 말 믿고 갔다가 인생 C컵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게 혈액형 같고 그냥 성격 어떻다더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그걸 막 믿을 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런 몇 가지 가지고 사람을 규정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말 나온 김에 얘기해 드리면 뭐 겉궁합, 속궁합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겉궁합은 띠로 보는 거고 속궁합은 생일까지 넣어서 사주를 다 넣어서 보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 좀 자꾸 하고 그렇게 하지 마.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하니까 머리가 빨리 자라. 가뜩이나 지금 흰머리가 올라오는데 빨리까지 자라면 백발 된다니까. 여기 백발 되신 분 몇 분 있잖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 아유, 놀려먹는 거 재밌어.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륵불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미륵불. 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무당이 어떻게 점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한국학을 또 한국 문화나 민속 문화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가르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상, 물론 최고 전문가까지는 안 돼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쓸데없는 거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쓸데없는 거에 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는 약간 특이한 것들, 그런 거는 체력, 그다음에 경험 이런 거하고 또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참고로 점쟁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주라든지 이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 그거는 외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있어. 그 책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가장 원시적인 점은 랜덤으로 보는 점입니다. 랜덤으로 보는 점. 자, 카드 하나 뽑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로도 어떻게 보면 그 랜덤이에요. 주역도 랜덤입니다. 주역은 과학이다. 미친 소리고요. 그냥 랜덤입니다. 그래서 서법에 보면 주역 전이대전 서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점괘를 두 번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하나를 물어보려고 그래. 내 아들 취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두 번 점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점 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랜덤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 지금 177페이지를 폈거든요. 덮어놓고 다시 폈을 때 177페이지에 나올 확률이, 야, 이거 한 350분의 1이야? 이게 지금 몇 페이지나 돼? 한 350페이지 된다고 그랬을 때 350분의 1이잖아.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물음을 가지고 두 번 점 보지 않는다. 그 랜덤 점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주나 이런 거는 10번 물어봐도 10번 똑같이 나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법칙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물론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이 해석하면서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강절을 여러분이 여기에 뭐 5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50명이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 조금씩 다르게 그리겠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물을 보고 그리면 동일한 걸 그리겠죠. 그러니까는 대동소이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뭘 어떤 원리를 넣어서 그거를 뭐 틀어내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렇게 하면 새로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그걸 만들어낸 분이 주역 쪽에서는 정역의 김일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연단 문화에 거기가 이제 또라이들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데 그 정역의 김일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왔죠. 동학의 최재우. 그리고 그런 쪽 문화에서 나중에 강증산이 또 나오고, 강증산이 나오고, 강증산 밑에 이제 차경석이가 나오고 보청교라고 그 당시에 뭐 몇백만이에요 신도가.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죠. 만약에 일제가 없었으면 동학 농민운동이나 차경석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일종의 홍건적, 황건적, 그 다 도교 밀란입니다. 그 종교 반란입니다. 백년교회 난 이런 거 다 종교 반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졌을 건데 아무리 신이 보호를 하고 하느님이 뭘 해주고 궁궁강강 그런 이상한 진언을 외우고 있고 해도 일제가 쏘는 기관총에는 끝입니다. 이미 시절이 그게 아니야. 시절이 그게 아니야. 하느님이 보호한다고 해서 총알을 막아주진 못해. 하느님은 총알보다 약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문화의 그 정역, 그러니까는 선천역이 있고 후천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희팔케, 문왕팔케라고 하고 그거를 새롭게 한번 하려고 시도했었던 분이 태연경이라고 그걸 썼던 분이 한 분 있었고 한나라 때. 그리고 지금 기밀부 정역 새롭게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뭘 하겠다. 지금도 그 기밀부 겁나 많아. 그래서 그 기밀부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증산도나 이런 데서 개벽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더라. 그 다 기밀부 그런 얘기예요. 그냥 폐일원으로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그냥 쓸데없는 쌉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어렸을 때 이런 데 또 혹해가지고 조금 봤었습니다. 우리 또 귀가 얇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봤지.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뭔가요? 그러면 전혀 안 맞느냐?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맞기는 맞아요. 무엇처럼? 로또처럼. 로또가 맞지 않느냐? 사기냐? 절대 아니지. 뭔 사기야? 로또가 왜 사기야? 맞지. 단 내가 산 게 안 맞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과학적 개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는 아니지만 사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주는 그걸 약간 정형화시킨. 사주는 뭐냐면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개묘년? 개묘년 하면 그 두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그게 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 월, 일, 시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그걸 네 개의 기둥이라 해서 사주라 그래요. 그리고 개묘년 하듯이 이렇게 두 글자씩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팔자라 그래요. 사주팔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태어난 날 시간 그걸 가지고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MBTI 같은 겁니다.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의 점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책이 있고 그걸 가지고 외워서 내가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전보로 와가지고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러는데 아들이 취직이 될까요? 라고 해서 그 아들 사주를 넣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답하는 게 1년 뒤에 와서 내가 물어봐도 한 70-80%는 비슷하게 나와. 왜? 기본 텍스트가 있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룰이 있는 거야. 이건 룰이 있는 거. 무당은 룰이 없습니다. 그냥 신기로 때리는 거거든요. 신기로. 그래서 하나는 이 점쟁이하고 무당은 달라요. 무당은 강신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점보는 방식은 사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디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점은 기본 텍스트가 있는 거고 그 추출하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어. 뭐 육효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방문하는 시간을 보고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은 어떠한 내용이야 라고 그런 건 이제 단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람은 이제 혹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정보를 물어본 게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부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10시에 가면 자식 일 때문에 온다라고 책에 쓰여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10시에 가면 내가 자식 일 때문에 가고 싶을 때 10시에 가는 게 아니고 낮 2시에 가는 거지, 일부러. 그러면 저 사람을 연맥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그 원리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러면 안 믿으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안 믿어도 작동할 때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삼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있는데, 삼재인지 모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그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가을이 되면 독감이 굉장히 큰 게 오니까 어른들 조심하세요 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계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면 다 독감에 걸려서 훅 갑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률이 크니까 조심하시고, 안 그러면 힘드신 분은 미리 예방주사를 접종을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걸립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단 아는 사람은 피할 확률이 더 커. 내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알미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 무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기로다가 하는 건데 상대를 찍어내는 거예요. 거울처럼. 사람이 점쟁이에게 올 때, 무당한테 오든지 뭐 점보러 올 때 쉽게 말해서 뭔가 생각에 고민이 많겠지. 내가 내 자식 지금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한 개도 안 들고 저걸 깼으면 좋겠는데 깨지지는 않고 미치겠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대부분 의도성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놈은 또 때려 맞춰가지고 거기다 갖다 씌워서 다시 니한테서 나온 거를 다시 니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영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좀 바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그렇게 될 거는 아니고 거울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자신을 비워.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내가 자식 때문에 내 며느리 저것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면 스트레스를 한동안 받고 오잖아.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내 고민들이 이렇게. 그거 무당만 느끼는 거 아니고요, 보통 사람도 느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얘기 안 한 거야. 그런데도 심각해. 딱 얼굴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얼굴이 꼭 썩어가는 건 아닌데 기운이 좀 약간 썩은 듯한 느낌이 있지. 그러면 뭐가 있냐면, 친하면 야, 너 뭔 일 있어? 이렇게 하고, 안 친한 사람은 안 가지. 다가가지 않지. 저거 말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불길해. 뭔가 지금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많이 느끼면 신기. 그러니까 일반인도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런 게 조금씩은 있지. 아니, 그렇잖아. 전화로도 느끼잖아. 그래서 전화 이렇게,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아는 사람은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 그런데 목소리가 좀 그러면 너 뭔 일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아니, 무당이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무당은 아내 거를 피워, 자기 거를 피워.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대로 복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당신 며느리 보는 일 때문에 왔어? 라고 반말로 며느리 때문에 왔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며느리 때문에 왔지? 라고 하면 50% 먹고 들어간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 50%. 네가 그 정보를 발산하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무당한테 전보러 갈 때는 다른 생각을 이빠이 하고 간다. 이빠이 하고 간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찍어낼 수 있으면 기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못 집어낼 정도면, 그 집어낼 정도면 괜찮은 무당이에요. 괜찮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얘기하면 깨끗한 거울인 거지.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거울은 어떠냐? 지저분한 거지. 그러면 걔는 비치지도 못해. 그런데 비추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흐릿하게 보이는 거 가지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단정적 어투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식인하고 지식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인은 단정적 어투를 피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단정적 어투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그 분야에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더 이상 자료 안 나온다라고 할 때 단정성을 써요. 그런데 그게 뭔가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감히 단정적 어투를 못 씁니다. 이거는 아직도 논점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무당은 그냥 계속 단정적 어투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왔지? 아닌데요? 잘 생각해봐.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더라. 하나는 정보를 이쪽에서 무언가 정보가 전달돼서 그 정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이 연역 논리를 펴는 거고, 쉽게 말해서 알고 있었던 데이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그냥 찍어서 보는 거고. 무당은, 그리고 신기가 많은 무당은 대부분 착합니다. 그리고 신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신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모질지 못해요. 모질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 영악해지는 거지. 영악해지는 거지. 그리고 신이 몸에 있으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인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내 마누라 몸에 있다?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그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데 쓰던 물건을 버리게 될 경우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인도에서 가사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제단의 탁자 같은데 이렇게 탁자보로 썼어.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거는 노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를 집에 가져가자니 약간 찝찝하고, 거기서 찝찝함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찝찝함이에요. 지저분한 찝찝함이 아니고. 그 느낌이 어디에도 있냐면 한국 불교 안에도 있어. 집에 불상을 모셔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그거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찝찝함이 아니고 놨을 때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런 천들은 한쪽에다가 버려요. 버려. 그런 걸 가지고 가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팔의 쿠마리 같은 경우. 쿠마리는 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으로, 여신으로 주양을 받는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쿠마리의 지위를 잃게 되면, 네팔에 가면 쿠마리 사원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혹시 쿠마리 나오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찝쩍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참 재밌지. 그 쿠마리를 보면 이렇게 쿠마리 사원에 베란다 같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 쿠마리를 보면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쿠마리가 월경을 시작하면 쿠마리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린 쿠마리를 또 뽑아. 그러면 그 박탈당한 사람은 이제 그냥 민간으로 돌아가거든요. 민간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쿠마리하고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 쿠마리가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 몸을 판다는 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당도 신이 그러니까는 꼭 뭐 다른 종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종교에 믿는 사람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인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약간 좀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가 그러니까 박한 장관이 여럿인 경우들도 많고 약간 기둥서방 같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좀 슬픕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슬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딴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몸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미 쉽게 말해서 동거관계지, 동거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될 때 무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는 거가 있고 집안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집안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 그래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 하시는 무속인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이게 슬픈 일이야. 그래서 신을 선호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두려운 거야. 약간 그런 문화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무당에서는 일반 이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강신입니다.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쪽부터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최남선설에 의하면 당군을 저는 그냥 재단의 임금, 재단의 군장, 제사장으로 풀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면 당군이 탱그리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아시아의 무당을 가리키는 탱그리가 음력된 게 당군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무당의 후손이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무당파였다 라는 게 돼. 그런데 이 전통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중앙아시아의 유목의 샤머니즘 쪽에서 내려와서 그게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원래 약간 스키타이족 계열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오는 황금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투기밀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흉노족 계열이에요. 신라의 저 경주 김씨들이. 그래서 그쪽에 강신무들이 많고 실제로 경주에 가면 무당 진짜 많다. 무당의 특징이 뭐냐면 강신무의 특징은 문 앞에다가 대나무를 세워놔요. 대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한 천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강신무의 특징입니다. 세습무는 그렇게 하지 않아.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내를 받는 사람이에요. 신내를 받아서 그 신에 빙의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점사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소환을 해가지고 아버지 얘기하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웃기지. 내가 옛날에 그거 되게 웃겼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총살당해가지고 6.25 때 포로로 잡혔다가 집단으로 죽은 데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걸 찾는 팀이 있어요. 지금도 찾아요. 군대에서. 그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매장을 해드려야지. 굉장히 우리 아픈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유해 발굴단이 지금도 존재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때 워낙 안 좋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습이 다 안 됐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데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이 근처인데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벌써 수십 년 지났잖아요. 1950년 한국 전쟁인데 한 70년 지났으니까 뭐 다 묻혀가지고 잘 모를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근처라는 거는 기록상으로는 나와. 못 찾겠는 거야. 그러면 무당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 무당이 가가지고 강신무 해가지고 어쩌고 군인 뭐 억울하게 죽은 군인처럼 막 힘들게 죽은 군인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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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이 노래를 불러. 근데 그게 그 무당은 그게 군가라고 생각했는가 보더라고. 그거 동요야, 동요. 그래서 저게 무슨 군인 신이 내렸는데 동요를 불러. 이게 진짜인가요? 재밌어. 그래서 그 뭐 약간 믿거나 말거나 그 레드선 해갖고 전생 분다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믿거나 말거나 한 정도의 상황들이고, 그래서 공자식 판단 구조를 가지면 별 문제는 없어. 공자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교훈을 삼을 뿐이지 그것을 뭐 이렇게 막 믿고 어떻게 저렇게 막 맹신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에 보면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주역에 건쾌에 보면 그게 있어요. 종일건건 석척약 려무구. 종일 동안 건건, 종일 동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석척약, 해저물 때가 돼서는 척약, 슬픈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없나라고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허물이 없다. 미친다. 쇠가 빠지게 일하고도 잘못한 게 없나를 살펴봐서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 문제는 안 생긴다. 개고생이지, 딱 들어봐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개고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걸 보고 의리역이라 그래요. 의리역. 근데 점을 믿고 그것이 맞아요, 뭐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걸 상수역이라고 합니다. 상수역. 상수역에 중국에서 제일 점 본 사람, 역사적으로 제일 점 잘 본 사람 넘버 원을 꼽으면 한 명이 나옵니다. 북송시대 때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옹이라고 하는 사람, 소옹. 저도 그 소강절의 환극경세서 이런 거를 또 고등학교 때 보면서 내가 너를 내가 이겨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까 그 나왔던 그 간호나오키가 또 나옵니다. 그 간호나오키 책을 보니까 중국 철학사 책을 이렇게 쭉 쓰다가 소강절 대목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막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써놓은 말이 진짜 뭐 귀에 때려 박히는데, 와,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라준시의 평가, 라준시가 깨달은 사람을 만났을 때 평가랑 거의 내가 쌍벽을 이루는, 내 뇌를 때리는 말을 쓰더라고. 라준시가 잘 나갈 때 라준시한테 깨달았다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다 거지 같대. 그래서 라준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깨달은 거면 나는 깨달음을 포기하겠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너 같은 식의 삶을 사는 것이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면 나는 그거 안 한다 이 새끼야. 야, 우리 주변에도 진짜 많아. 우리 주변에도 진짜 많아. 그게 깨달았는데 식견도 떨어져. 특별히 뭐 없어. 야,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건 약간 얼빙한 거야. 그 라준시가 진짜 뼈를 때리는 얘기를 했고, 간호나오키의 이 소강절에 대한 평가 죽입니다. 야, 책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강절을 다시 살아나오게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뭔 소리인지 개 부숴먹는 놈 소리 알 수가 없다. 이거 법칙을 뽑아낼 수가 없어. 마치 뭐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저 기독교에 무슨 뭐 공수 받아가지고 그냥 떠드는 거야.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심오한 것 같지만 다 해가지고 개통성을 뽑아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분류가 안 돼. 그래서 강절을 살아 돌아오게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끝! 그 얘기를 읽고 포기했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다. 근데 지금도 도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강절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 강절에 소강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하는 그 김일부예요. 김일부 정역했었던 그 개벽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그게 증산도나 대순진리에까지 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상수역이라고 전보는 건데, 그런 거는 다 지식인들에게서는 비판받았던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지식인들에게서는 다 비판받았던 거고, 그런데 사람이 답답하면, 예전에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 속담에 답답하면 사천왕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게 답답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교훈을 삼을 수는 있는데, 자기를 도야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삼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의지해서 무언가를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은 지가 치는 겁니다. 지점은 지가 치는 겁니다. 왜? 내 걸 내가 봐야 나의 문제점을 이렇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비방은 없어요. 비방은 없어. 예전에 그 비방이라고 살 빼는 거, 뭐 맹세르 뭐 바르기만 하면 지방을 녹여서 살이 빠져요.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무슨 약을 먹으면 살이 빠져요. 다 없어졌고요. 다 하나씩 그렇게 유행하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단한 비방이 나에게 찾아올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었으면 벌써 이렇게 안 삽니다. 그게 그 무당들이나 점 보시는 분들이 말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전혀 남모르는 전화번호가 왔을 때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님 지금 좋은 땅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 비방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단 무당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 신라 쪽에는 강신무, 그래서 그 대나무 꽂고 있는 사람들, 그 대나무 꽂는 게 소도하고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 소대. 거기까지 연결될 거예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그 소도, 잎 대목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북하고 뭐 이런 걸 달면서 뭘 한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새도 이렇게 중앙아시아 토템이에요. 그 툰드라 지역에서 새 토템. 그래서 봉황총에도 사실은 금관에 새가 나왔었던 게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아무튼 일련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 쪽에 가면 저쪽 뒤쪽 그 황남대총 쪽으로 가면 막 골목에 막 한 7, 8개씩 있어. 대나무가. 그리고 대나무 이게 잘라다가 꽂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 옆으로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차에 잘 안 실려.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 대나무가 또 오래 안 갑니다.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밖에다가 세워놓는데 비바람 맞고 하면 대나무가 직간 놈이 가봐야 한 1년 가면 지저분해지잖아. 그럼 또 바꿔 또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창문 밖으로 팔 뽑아가지고 대나무 싣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길어. 왜 이렇게 좋아해?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 플라스틱 대나무. 그래서 플라스틱 대나무 나와 있습니다. 상품으로 있어. 상품으로.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시무 전통,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는 신장대예요. 신의 피레침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그런 문화가 불교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게 당간지주 문화, 당간 문화입니다. 당간 문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백제 쪽, 전라도 쪽은 강신무가 아니고 세습무입니다. 세습무는 무가라고 하는 어떤 의식,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로 상대에게 그 에너지를 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의 나바리에 있으면서 그 무당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그 나바리를 단골판이라고 합니다. 단골판. 그리고 그 사람을 단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단골레라고 불렀습니다. 단골레.
단골레.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단골 손님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가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무가 그러니까는 무속적 노래입니다. 노래가 에너지를 가진다고 하는 거는 신라의 향가 전통에서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떴어. 월명사조에 보면 이일병연 해가 두 개가 뜨고 월명사 맞나? 아니지, 충담사조에 보면 해가 두 개가 뜨니까 충담사가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해가 사라졌지. 해가 두 개가 또 그런 건 나도 하는데 그 시간만 끌면 일시월식 이런 거 있잖아요. 환일현상 이런 거는 시간만 끌면 다 해결돼. 노래 좀 천천히 부르고 있으면 돼. 킬리만자로의 표본 같은 거 한번 부르면 다 해결된다. 긴 거. 킬리만자로 표본 더럽게 길거든.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노래방 가자고 그때 노래방 초창기 유행해가지고 남자애들 노래방 갔는데 그 미친놈이 킬리만자로 우리 돈도 없어가지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자기 한 곡만 부른대. 근데 킬리만자로 옆에 와씨 그거 한 10분 한다니까 10분. 저게 싸대기 맞으려고 씨.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면서 걔가 또 뭐라 그랬냐면 이거야말로 랩의 시조래. 거의 뭐 사설 시조 같잖아. 눈 덮인 표범에 뭘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뭐 그런 거 있었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한 입만 줘 이래갖고 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비슷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무가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노래 전통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뭐 향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뭐 있냐면 김수로왕과 관련된 거,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거 무슨 더럽게 유치한 구지가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했더니 시겁하고 신들이 그래서 그걸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그 나중에 헌화가에서도 보면 그 수로 부인 얘기할 때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수로 부인 숨겨간 걸 용궁으로 데려가거든, 그걸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 조지겠다, 또 이렇게 했다. 이게 뭐요? 근데 그런 게 세스무의 무가 전통으로 정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발전한 형태가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판소리가 유명해지는 거고, 경상도 쪽에는 판소리가 없습니다. 동편제, 서편제 뭐 이래가지고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오정의 서편제 뭐 이런 영화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 전통과는 다르지만 사실 불교의 사시불공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 그 에너지를 그 축원할 때 그 사람에게 쏴주는 겁니다. 마일리지 적립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그게 축원이 적립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초하루나 보름 때 왔는데 기도를 안 올려. 그냥 참석하면 되는 줄 알더라고. 참석하면 아무것도 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 기도 그 이름 불릴 때 적립되는 거야, 마일리지. 너 마일리지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향은 무조건 피워야 되고, 향 안 피우면 사실 굳이 왜 참석을 해서 의미가 있나 싶거든. 이게 너무 위험한 말이라서 내가 차마 세게는 못 하겠는데, 사석에서 이게 카메라 꺼지면 내가 진짜 세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축원 안 불려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무슨 뭐 축원 다 불러야 됩니까 어쩌고 하는데, 저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 축원 미친 듯이 불렀죠. 그리고 지금도 그 흐름이 남아 있어서 제가 축원할 때 보면요, 진짜 또박또박 부르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해요. 제 축원할 때 봐봐, 대충 슬렁슬렁 잘 안 해, 하나하나 그냥. 그래서 제가 되게 느리게 한다고. 그리고 사시 어떤 때는 사시보다 축원이 더 길어.
그리고 그 축원의 대부분이 누구를 읽고 있어 계속.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이름을 읽나? 그 정립이에요. 그 이름을 안 불리면 꽝이라니까. 그리고 이름을 불려야 귀신도 부리고 다 뭐가 있어. 그 말리 정립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 그리고 제사에서는 음복하는 게 정립이에요. 그래서 제사 끝났다고 도망가지 말고 뭐라도 한 잔이라도 먹든지, 안 그러면 한 점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게 말리 정립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요즘은 그 상식이 안 통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상식이 좀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늘상 나오는 얘기. 부처님이 그렇게 했냐? 누가 그렇게 시켰냐? 누가 만들었냐? 야, 계속 내려오던 거는 그렇게. 그러면 허리 굽혀서 인사할 것도 필요도 없어. 당군이 허리 굽혀서 인사하라고 시켰냐? 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 비중이 훨씬 큽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어른들일수록 그 축원 스님들도 아니 그게 그 부분에, 왜냐면 그때 교육받은 사람 다 그렇거든. 그게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거든. 근데 요즘은 뭐 뭉뚱그려 가지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해갖고 도축이에요. 한걸로 퉁 쳐요. 괜찮아요. 이런 거. 네가 괜찮지. 왜? 네가 편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 축원 비용으로 돈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축원을 안 하면 그건 횡령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러면 축원 읽으면 나는 편할 것 같아? 축원 읽는 게 사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계속 읽는 거잖아. 야, 그거 한 시간 읽어봐라. 진짜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머릿속에 빙빙 돈다. 진짜 책 한 시간 읽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그거 이름이, 모든 이름은 연관성이 없거든. 연관성이 없거든. 계속 돌발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무당이 점을 어떻게 보느냐하고 강신무, 세습무의 차이, 그리고 점쟁이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세습무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거고, 강신무는 중앙아시아 샤머니즘부터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구조가 서로 다르다더라. 그래서 같은 무당이라고 해서 무당이 아니라더라. 자, 그러면 오늘 이상하고 그러면 신기 얘기를 다음에, 그 무당, 아니 그 신이 작동하는 거, 신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거,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잠깐 썰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몰라, 그게 들으면 약간 솔깃하는 정도고, 이렇게 막 믿고 뭘 어떻게 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문화 현상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있고 구조는 대충 이렇다더라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몸 안에서 신이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 얘기 그냥 한 번 더 해드릴게.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